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맞지? 지금까지 했던 얘기 또 할 필요는 없고 감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감상을. 피카소 그림 50억짜리 가치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 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그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제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없이 감상 안 된다. 먼저 이해가 돼야 돼. 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 제일 큰 게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시에 적혀있는 이 시어들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야. 시어들의 의미. 시어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일단 아는 게 되게 중요해. 아는 게. 자, 잘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되게 중요하네. 이쪽에 갔으니까 좀 쓸게요. 화면에 들어가세요. 네. 간단하게 설명한다. 길게 안 간대. 간단하게 해도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핵심은 뭐냐? 시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을 대체로 쓴다. 여기에 있는 말들 중에 우리가 살면서 쓰지 않는 희한한 단어 없어. 그치? 희한한 거 없잖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말들이야. 근데 일상어와는 다르다는 거지. 그 다른 이유는 뭐냐? 여기에 어떤 시적 의미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적 의미가 발생된다는 거지. 어떻게 시적 의미가 발생되느냐? 일상어를 시어로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어떤 비유적인 의미를 담아버린다. 이렇게 해서 시어에 어떤 의미가 딱 담겨버리면은 우리는 그걸 파악해내는 과정이 필요해지는 거지. 이해되나? 그냥 여기 봐봐. 그냥 배를 매는 거야. 배를 매는 건데 저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를 봐야 되고, 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에 쓰인 배라는 시어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아마 이 영화를 봤을 거야. 봤나? 맞았습니다. 이거 안 본 사람? 이 전국민 영화잖아. 그렇죠. 그렇지? 찬일이 안 봤나? 형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나? 엄청 유명한 영화지. 그렇지? 이 제목이잖아. 너희들 이 영화의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나? 예. 생각해 봤어? 7번 방은 그 죄수들이 사는 그 방이 번호가 7번이고, 그렇지? 그 안에 선물은 뭘까? 애기. 예승이. 예, 예승이. 선물은 예승이지, 예승이. 그렇지? 예승이 예뻐요. 할 때 그 예승이잖아. 예. 그렇지? 얘가 사실 주인공이지. 그렇지? 얘는 예승이라. 예승. 7번 방이 예승이라고 하지 않고 왜 7번 방에 선물 이렇게 놨을까? 바꾼 거예요.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 7번 방에 있는 죄수들은 전부 다 제각각 그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수감 중인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렇지? 굉장히 부정적인 공간이지. 그렇지? 즐겁거나 유쾌한 공간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이 7살짜리, 8살짜리 예승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렇잖아. 2학년인가. 그렇지? 종이 상자에 담겨가지고 이게 쓱 들어온다. 그 다음부터 이 예승이 때문에 이 7번 방에 있는 그 죄수들이, 수용자들이 웃는 일들이 자꾸 생겨. 웃을 일들이 자꾸 생겨. 이해되나?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예승이 아빠 누명 썼잖아, 이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는 죄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써가지고 사형당한다고. 물론 영화니까 사형이 가능하지, 우리나라 지금 실질적으로 사형을 실행하지는 않으니까. 그 죄수들이 나중에 이 예승이가 변호사가 되거든.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죄를 벗기려고 재심을 신청한단 말이지. 재판을 다시 한다.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그때 이 죄수들이 다 도와주거든. 물론 이때도 이제 예승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예승이를 선물이라고 표현한 게 사실 시적인 의미를 담는 거랑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해. 예승이한테 선물이라는 말을 이렇게 딱 대신해 놓으니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어울리는 거 같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게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왜 이게 어울리냐는 거야. 왜 예승이를 선물로 표현할 수 있냐는 거지. 그 작동 원리가 바로 현대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다. 현대시 독해가 어려운 이유는 그 작동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작동 원리를 잘 모르면서 자꾸 외우려고만 생각하면 자꾸 어려워지고 틀려, 문제가. 예를 들어 시에서 어둠 이렇게 나왔어. 그럼 너네들 뭐부터 떠올리는데?
검은색. 얘 긍정적으로 보이나 안 보여? 안 보여. 긍정적으로 안 보잖아, 너네들.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이거 아무나 현실인가? 뭐지? 일제강점기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아침 이렇게 나오면 이제 광복이 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 작동 원리를 아예 모르고 그냥 사실 외우는 거랑 다르는 거지. 느낌으로 때려 맞출 수 없거든 이제. 느낌으로 안 맞는다고.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거야. 시어에서 사용되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일상어의 성질부터 시작해야 돼. 일상어의 성질부터. 선생님 몇 가지 적어볼게. 분수 가끔 봐. 수학 시간 나오는 분수 말고 저 밖에서 물 거꾸로 올라가는 거. 폭포 볼일 잘 없지. 그 다음에 구름.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요 세 가지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것들.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이 시에서 쓰인단 말이야. 시에서. 현대시에서 쓰이는 것들이거든. 시어로서.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 이 일상어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 대상의 성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지. 거기에서 시적 의미가 확장되거든. 이게 시어가 만들어지는 작동 원리야. 시어가 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 작동 원리가 이거라고. 분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지. 어떤 성질? 분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뭐고? 물. 거꾸로. 그렇지.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성질인 거지. 맞지? 폭포는 위에서 내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성질인 거지. 구름은 위에 하늘 또 위에 다니. 있는 떠다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하얗다. 네. 물론 가끔 뭐 먹구름이 되기도 하지만. 그치? 잡을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잡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막 이런 비유적인 표현도 생길 정도로 이 구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 이런 것들이다. 물론 얘네들도 이런 성질 말고도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 그치? 근데 대체로 일반적인 성질들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성질을 시인들이 갖다 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수는 아래에서 위로 물줄기가 아래에서 위로 솟구친다는 건 어떤 의미고? 반대일 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잖아.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분수를 만들어낸 거야. 동양에는 절대 분수가 없거든. 동양은 절대 분수를 만들지 않는다. 물론 지금 우리 바깥에 보이는 분수들은 다 서구식 문물이야. 동양은 폭포거든.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에 맞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이걸 거꾸로 뒤집는 거야. 그래서 이 분수처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거나 혹은 그 중력이라는 것을 거스르는 데에서 시작하는 시적 의미가 생길 수 있다. 극복한다 뭐 이런 의미가 뭐 만들어진다. 이게 시적 의미.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성질이지. 네. 그렇지? 혹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줄기가 막 깨지거든 바위에 부딪혀서. 그래서 뭐 희생 이런 의미로까지도 확장이 된다. 이해되나? 중요한 건 뭐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로부터 유사성을 찾아내어가지고 시적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구름은 떠다녀, 자유로운 존재,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된다. 하얗다고, 순수한 존재, 잡을 수 없어, 이상이나 꿈, 이런 식으로 의미가 확장돼. 실제로 현대시에서 쓰이는 확장된 의미들이야 지금 이게. 근데 너네들이 이거를 추리해 나가는 게 힘들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어려워. 네. 너네들은 어떤 시어를 봤을 때 여기에 뭔가 내가 모르는 의미가 담겨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찾으려고 하거든. 근데 그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성질로부터 시작해야 돼. 좀 꺼졌어요. 괜찮다. 건드리면 괜찮다. 가장 일반적인 성질로부터 그 대상의 유사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 영화를 만든 이 감독이 제목을 정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정했겠어? 아니요. 아니지. 그치? 예승이라는 존재가 이 등장 인물들, 배우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관객들이 봤을 때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를 당연히 생각을 해보고 정하는 거야. 네?
영화 감독들이 대체로 작가거든. 시나리오 작가들이야. 시나리오를 자기가 써서 그걸 영화화 만들 때 보통 시나리오 작가들이 그대로 감독이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는 소설 쓰는 사람, 희곡 쓰는 사람, 시나리오 쓰는 사람 다 작가야. 영화 만드는 사람. 이해되지?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야. 알겠지? 제일 기본적인 거.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야 현대시를 감상할 수 있게 돼. 감상.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무 힘들거든. 너희들이 좀 주체적으로 이 시어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조금 연습하면 그 다음부터 훨씬 좀 쉬워지거든. 현대시 핵심은 이거야. 시어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맥락을 구성해 나가면 된다고. 시어들이 모인 이 시구들을 구성해 나가면 된다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제목이야. 제목은 항상 제일 중요하니까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 알겠지? 뭐 김밥이랑 막 라면 팔고 있는데 뭐 타이어보다 운동화 싸요 이런 간판을 쓰나? 안 쓰잖아. 그래서 김밥 천국이라고 간판 달아놓으면 그 안에 뭐 파는 거야? 김밥 팔고 천국 팔아? 아니지, 김밥 파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가게들의 간판 같은 존재야, 얘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제목. 제목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제목으로 정해놨거나 아니면 이 안에 드러나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딱 꺼내가지고 적어놨거나 이 안에 드러나는 상황을 제목에다가 적어놓는다. 이해되지? 이해되지? 이게 영화 제목으로 봐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매며 하면서 보통 이게 문장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거든. 어떤 단어 하나로 딱 제목을 정하지 않고 이러한 구절의 형태로 정해놨을 때 뒤에 이렇게 소스로가 안 붙어 있잖아. 그럼 요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배를 매며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해야 된다. 배를 매면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배 매본 적 있나 우리? 있어? 없잖아. 그치? 배 매는 일들은 우리가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그치? 우리는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감이 좀 잘 안 와. 배를 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읽어보자고.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항상 문학 작품을 대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연상이야, 연상. 찬이라 네가 좋아하는 그 교회 누나 연상 말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라. 이걸 얼마나 잘 하느냐가 문학 실력을 대부분 좌우해. 얼마나 작품에 드러나는 지문에 텍스트에 드러나는 이 내용을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잘 펼쳐내느냐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더군다나 너네들이 올해부터 만나게 되는 좀 다양한 고전 소설들이 있거든. 고전 소설. 너네들이 잘 아는 뭐 춘향전, 뭐 심청전, 홍길동전 이렇게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지. 너희들이 이때까지 태어나서 보지도 못했다. 어려운 한자들 엄청 막 나오고 등장인물만 해도 막 10명씩 막 나오고 과거 갔다가 현재 갔다가 막 난리 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거 읽을 때 이 연상 능력이 있냐 없느냐가 진짜 크게 다 차이가 나거든. 머릿속에 지금 상황이 안 그려지면 줄거리 파악을 못 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 이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란 말이야. 여기 지금 시적 화자가 드러났어. 얘가 지금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시를 현대시를 감상할 때 우리가 무조건 찾아내야 하는 것. 못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시적 상황이. 연상만 하면 시적 상황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시적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분명히 알아내야 돼.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은 주제에 근처에도 못 가. 그냥 대충 감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시적 화자인 나라는 사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라.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이 십자가자의 등 뒤로 갑자기 털썩 하고 밧줄이 날아왔어. 그럼 너희 머릿속에 그렇게 떠올려봐. 당연히 이제 배가 들어오는 곳이니까, 그지? 물가에 있었겠지, 십자가자는. 그지? 물가에 있었는데 아무런 기척도 없이 등 뒤에서 갑자기 뭐가 털썩해서 돌아왔더니 배를 메는 밧줄인 거야. 근데 그런 장면 떠올 수 있지. 배 타고 이렇게 항구에 정박하러 갈 때 근처에 가면 이렇게 밧줄 이렇게 들어서 훅 던지잖아, 육지로. 그치? 배 딱 닿을 때 점프 딱 해가지고 그 밧줄을 이렇게 막 맨단 말이지, 거기다가. 그치? 그래서 뛰어갔어. 내 배도 아닌데 갑자기, 그치? 반사적으로 뛰어간 거야. 밧줄을 잡아다가 배를 맸대. 그랬더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저 멀리서부터 나에게 와서 물가에 있는 나에게 딱 닿았다는 거지. 얘들아, 지금 드러난 상황이 이거야. 여기에서 더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 배에 밧줄을 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아무 말도 소리도 없이 갑자기 밧줄은 나에게 던져졌을까? 그 배가 천천히 나에게 닿는다는 것은 또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따 이거 생각하지 마라, 지금. 드러난 이런 내에서 우리가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건 없어. 알겠지? 그 다음 갑자기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네. 그러면 뭐야? 이 배를 메는 일이라는 것과 이연의 시작인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관한 걸까? 아니요.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거 아니야. 맞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크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머리를 좀 굴려보는 거야. 배를 메는 일하고 사랑하고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 거지, 이제. 그치? 사랑해본 적 있나, 준영아? 목소리가 예. 부끄러운 일 아니다. 예. 찬이도 목소리인데. 주님 모습 아니에요. 준영이 목소리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런. 하영아, 사랑해봤나? 쌤이 말하는 사랑은 이게 뭐 주님에 대한 사랑, 뭐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거 말고 이성 간의 사랑. 너희 고2잖아 이제. 한 번쯤 연애해봤을 수도 있단 말이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 찬이는 없지만. 천일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 시를 이해할 때 그 사랑이라는 마음작용에 대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좀 유리하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배를 메는 일과 사랑이 왜 여기 같이 묶여서 나오는지 이해가 조금 쉽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시는 시험 문제 낼 때 연애 해본 놈이 더 유리한 거네. 그치?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읽어볼게요. 호젓한 부둣가에서 우연히 뭐 사람들이 막 복잡복잡 있는 그런 데가 아니야. 그렇지? 좀 한적한 부둣가에서 우연히 그럼 이제 너희들이 머리가 위에 있는 상황하고 좀 어떤지 생각해봐야 돼. 갑자기 밧줄이 날아와서 나가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가서 밧줄을 맨 이는 시적화자인 나에게 일어난 자네라. 화면을 보지 말고 날 보라고. 지금 앞에서 실제로 강의하고 있는데 그거 뭐 알아보냐. 시적화자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 맞는 거 같나? 그치? 그러면 이 배를 메는 일이 지금 부둣가에서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 마치 사랑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연하게 시작되는 거. 성현아, 사랑은 우연하게 시작되는 거 맞나? 그런 거 한다? 뭐 어떤 타겟을 딱 점 찍어놓고 막 몇 달 동안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우연히 만나는 것까지 막 설계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잘 없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기꾼 아니면 꽃뱀이지. 그지? 스토커가. 보통 사랑은 우연히 시작돼. 쌤도 고등학교 때 이거는 나중에 촬영하고 나오면 쌤 편집할 때 자를 거거든. 내 얘기들. 고등학교 때 고1 때 옆에 짝꿍이 교회 다녔어. 얘가 친구가 별로 그런 스타일이었어. 반 친구 중에 누구 한 명을 여름방학 성경학교에 꼭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목사님이 죽인대. 목사님이 지옥으로 보내버린대. 전도 한 명 안 하면. 그래가지고 아무리 근데 얘가 친구가 별로 없는 스타일이니까 내가 짝이었단 말이지. 나 말고는 가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갔어. 여름학교 성경학교에다. 무슨 이 대구 변두리에 어떤 기도원 같은 곳에서 1박 2일로 한대. 그래서 나도 뭐 놀러 가는 셈 치고 갔지. 친구 한 명 구제해 주는 셈 치고 갔다가 이제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찬이를 어떻게 했다고?
봄이었거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옆에서 메뚜기 뛰어다니고 햇빛이 쨍 하는데 옆에 있던 내 친구가 저 밑에 내려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누나 이렇게 부르더라고. 누구 누나 이렇게 부른 거야. 뒷모습 보고 알아챈 거지. 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때 앞서가던 그 무리들 중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뒤를 쓱 돌아보는데 진짜 시간이 천천히 흐르더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 긴 생머리가 싹 바람에 휘날리면서 싹 이렇게 돌아보는데 얼굴부터 돌아봐. 얼굴 돌아보고 눈이 따라오는 거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싹 이렇게 딱 하는데 그때 완전 푹 빠져버린 거지. 교회 누나. 푹 빠져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누나랑 사귈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겨우에 이제 이렇게 딱 가져온다. 그렇게 오는 거거든, 사랑은. 우연히 갑자기 오는 거야. 그걸 지금 배를 매는 일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계속 읽어볼게.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아 있다가, 그렇지? 방심하고 있다고 늘. 언제 어디에서 찾아올지 몰라. 사랑은 도둑처럼 온단 말도 있거든. 응? 사랑은 새벽에 도둑처럼 온대. 언제 올지, 어디서 올지, 누가 올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런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야. 준영아 맞나? 예. 그런 거 같더나? 아니. 우리 요시하고 나면 뒤에 배를 매며가 아니라 배를 밀매를 할 거거든. 배를 밀며. 배를 매는 것 하나 써놨고 배를 미는 것도 하나 써놨거든. 사랑이 오는 것도 하나 써놨고 사랑이 떠나가는 것도 하나 써놨어. 그걸 이 시인은 이제 기가 막히게 배로 표현해요. 넉넉히 앉아있다가 배가 갑자기 들어와서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거. 여기서 끝났거든 지금. 뭐가?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랑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거. 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내게 되는 거. 이해되나? 이 사람은 아마 그냥 물가에 서가지고 이 바다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알지도 못하는 배가 던지는 밧줄을 보고 하면서 이렇게 메워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도 만약에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라면 밧줄 던지면 에이 이러면서 피하겠나? 피할 수도 있겠지. 피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워줄 거라. 그렇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밧줄을 메워줄 거라. 이제 좀 이해되나? 감이 좀 오나? 느낌이 오나? 처음에 이야기했던 배가 날아와서 갑자기 내가 밧줄을 탁 맨 것과 지금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쌤 방금 뭐라 했지? 유사성이라고 했거든. 유사성. 선물이라는 이 단어와 예승이라는 이 존재의 유사성 때문에 이런 비유적인 의미, 시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배가 들어오면서 밧줄을 던져서 그걸 보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매게 되는 거. 이것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이 아주 비슷한 점이 있단 말이야. 이 작가는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 그러면?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말하고 싶은데 그것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온 거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배가 정박하면서 밧줄이 던져지고 그걸 매는 과정을 싹 가지고 와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해되지? 되지? 계속 읽어볼게.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여기는 뭐냐? 이 배는 나에게 다가온 사랑일 거 아니야. 그치? 갑작스럽게 온, 그치? 사랑일 거 아니야. 이 사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주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이랑 빛이랑 시간과 함께, 얘네들과 함께 떠있대. 얘네들과 함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적 의미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는지 사실 감당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 쌤이 얘기했지? 구름이라는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로부터 무언가 시적 의미를 여기서 사용했을 겁니다. 빛이라는 대상도 마찬가지일 거고 시간이라는 대상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의 의미를 여기서 사용했을지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는 단서가 별로 없거든. 근데 우리는 뭐에 관련돼서 생각해봐야 돼? 이것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봐야 돼. 이것과 관련 지어서 느낌을 좀 표현한 게 아닐까. 그 정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너희들 이제 학교 가서 이거 배우잖아.
그러면 구름은 뭐다, 빛은 뭐다, 시간은 뭐다 막 이렇게 막 시적 의미를 쌤이 대놓고 얘기해 줄 거라고. 아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서 외울 필요는 없거든 사실. 그 다음에 가볼게. 배를 메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이게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런 느낌일 거예요. 배를 메었을 때 구름, 빛, 시간 이런 것들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모두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름 아까 어땠다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잡을 수 없다고. 그치? 구름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얘는 자유로운 존재. 빛, 희망, 밝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과거부터 미래까지 현재를 포함한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 자유도 묶여버리고 희망도 묶여버리고 시간도 다 묶여버리는 거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사랑에 빠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얘들아, 사랑에 빠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찬일이 전혀 공감을 못하는 문제인데 그걸 처음 알았대. 경험해보고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다. 아, 이렇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처음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지.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면서 온종일을 떠있다. 하루 종일 떠있대. 배는 울렁이면서 가만히 잔잔한 바닷물을 위해서 배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울렁거린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 흔들린다는 거거든. 흔들린다는 건 뭐가? 배가 사랑이 흔들린다. 사랑이 위태로워진다. 이런 의미일까? 아니야. 계속 하루 종일 내 가슴 속에서 울렁인다는 뜻일 거야. 안 보고 있어도 계속 생각나고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고 처음에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잖아. 맞아요, 형아? 아나? 모르나? 준영 알지? 아니요. 몰라? 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야. 이제 이해돼? 이 시를 너희들이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유적인 의미를 어떻게 생성해내는지. 배를 메는 일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 어떻게 비슷하길래 서로 이렇게 시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